오늘은 뭐 관련된 논문이 한 두세 개 있던데 이게 제일 흥미로운 결과였고 다른 거는 좀 몰입도에 대한 얘기여서 이따가 간단히만 훑어볼게요. 그리고 뭐 이것만 보면 조금 심심하니까 듀오에서 발간된 결혼 행태 보고서 정도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강의 비슷하게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과거를 속이고 공개적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치미 이프 유 캔이랑 이렇게 영화랑 같이 다루면 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간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리학화로서 최대한 레카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 어쩐 이런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걸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일단 오늘은 그래서 그 연관된 프로그램의 일부로 우리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프를 많이 보죠? 그게 연애 기대감, 결혼 기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를 사회적 비교와 사회적 시청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준영 박사님 그리고 유현 교수님이 쓰신 그걸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논문을 알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 인용을 하고 또 그래서 인용 지수가 높으면 또 좋은 논문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지. 내가 이제 어떤 지식을 이 세상에 던지고 누군가가 그 지식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더 좋은 논문, 더 발전된 어떤 지식의 발전이 그게 일종의 그룹 지니어스지. 그룹 지니어스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고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서론을 한번 봅시다. 서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연구 배경과 목적이 나와요. 연프가 우리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뭐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연애나 결혼 인식과 태도,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솔로 시청자의 연애나 기로감에, 결혼의 기대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문화 개발 효과 이론 그리고 사회적 비교 이론 이런 것들이 기본 연구의 베이스로 들어간 거지. 뒤에서는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대리만족, 가치관과 욕구가 또 재평가되면서 그렇고 있고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론적 배경으로는 방금 나왔던 문화 개발 효과 이론, 이게 뭐냐? 그거는 이 어떤 미디어, TV나 콘텐츠에서 계속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대중의 현실 인식을 형성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때려주면 사람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에도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죠. 근데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도 일단 그 정보에 익숙해져. 또 들으면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은 그 미디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시청자들의 세계관, 태도,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연프도 마찬가지다. 그 연프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기대감, 일종의 기대감이지만 사람들은 연프를 보면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죠.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청자들의 연애나 결혼 태도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문화 개발 효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TV를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미디어나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도 바뀐다라는 이론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논리가 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애 프로 나는 솔로는 분명히 나는 솔로라는 매주 인기 있는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하게 되면 우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받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 인식은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이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럴 거라고 이제 가설이 세워지는 거지. 또 하나 어떤 이론을 갖고 왔냐. 사회적 비교 이론. 사회적 비교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를 꾸준히 하죠. 사회적으로도 비교하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아를 평가를 하지. 그 평가, 내가 비교하는 거, 타인과 비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평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좋은 점이 있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뭔가 나도 더 해봐야지. 그리고 나도 저렇게 잘 돼봐야지 라는 성장 욕구를 촉진하죠. 반대로 하향 비교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좀 가난한 사람,
비교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지. 근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접할 때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판타지 드라마. 재벌 2세와 누가 결혼해? 재벌 2세랑 굉장히 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신데렐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왕자랑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집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도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동시에 존재해. 그리고 또 하나, 상향 비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로를 떠나서 다른 프로를 생각해보면 상향 비교 중에는 재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1%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나는 솔로는 지금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모여 있죠. 그러면서 또 하향 비교는 뭐 연애나 이런 거에 또 목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서툰 모습, 열악한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거,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장점들을 말했지만 반대가 되는 거야. 상향 비교를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하향 비교를 하면 동기부여와 성장 욕구가 촉진되지 않을 수가 있어. 성장 욕구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향 비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향 비교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거는 뭐 그분의 어떤 감정적인 따뜻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TV나 이런 거 볼 때도 약간 뭐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삶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성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연프의 시청이 출연자와의 비교가 시청자의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교라는 거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에 뭐 어떤 동기부여나 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 향상될 수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속적인 미디어 시청은 영향을 미칠 거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왜냐면 비교를 하면서 볼 테니까. 그래서 그 비교라는 거를 이제 집어 넣었어요. 뒤에서 연구해서. 그리고 사회적 시청. 방금 이제 사회적 비교 봤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선택했을 때 이 이론적 배경이 돼야 뒤에 이제 그 모델을 만들 때 논리적으로 그 막힘이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사회적 시청. 방금은 이제 사회적 비교라는 개념이고, 이번에는 사회적 시청이라는 개념이야. 우리도 지금 사회적 시청을 하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자기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그게 이제 사회적 시청인 거지.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뭐 의견도 공유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몰입과 유대감이 강화돼. 마치 우리처럼. 이런 사회적 시청이 시청자의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2차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나? 그것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 그 연구 대상은 19세부터 70세 미만의 미혼 성인 남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쉬워. 이렇게 하게 되면 연령대 폭을 더 좁히든가 더 분할해서 했어야 돼.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좀 아쉬워요. 뭐 근데 처음부터 표본을 그렇게 설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뒤에서 구조방정식이라는 그 툴을 쓰는데 표본 수가 적으면 적합도가 높게 안 나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특정 표본을 좀 높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어야 그 연애 관련된 쪽은 특히나 더 정확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70세 미만이 69세 분한테 그거를 물어봤어. 연애 기대감을. 그러면 이분이 그걸 보신다고 연애 기대감이 높아지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최종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의 어떤 연애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연애 기대감이 높아질 리가 없지. 69세 분이. 그럼 이분을 뺐어야지. 근데 뭐 어쨌건 뭐 미혼이니까. 그래서 5일간 조사를 했고요. 표본 크기는 277명. 시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했고요.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평균 연령은 그래도 32세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본이 돼 있고요. 뭐 그래도 적지 않죠?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솔로 시청 빈도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지난 3개월간 시청한 빈도를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시청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비교, 출연자랑 내 행동, 외모, 직업 이런 거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시청은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의견을 나누느냐 그걸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연애 및 결혼 기대감은 어떤 이상적인 부분 그런 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구조 방정식이라는 걸 썼는데 보통 박사 논문에서 많이 쓰는 일종의 뭐 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임철웅이 말을 하면 심쿵이들이 즐거워한다. 근데 거기서 임철웅이 말을 하는데 배고픈 상태가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리고 외부 요인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그거를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어가지고요. 박사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요. 이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번 거기서 반복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였다는 거고, 모형 적합도는 내가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 임철웅이 굶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 심쿵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짜증난다, 이렇게 됐어. 그런 모형이 됐어. 그런 연관성이 만들어졌어. 그게 과연 얼마나 적합한가, 이걸 과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가 어떻게 나왔냐, 그 모형,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생각한 모형인 거예요. 나는 솔로를 시청하면 말이지,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게 될 거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솔로를 시청하면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도 엄청 할 거야. 그리고 시청하면 연애 기대감이 올라갈 거야. 결혼에 대해서 기대감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 화살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했냐,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화살표 중에 살아남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뒤에서 오면 사회적 시청은 연애 기대감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정 문항들이면 사회적 비교에서는 나는 나 혹은 나의 연인의 행동과 출연자 행동을 비교한다. 그리고 외모, 직업, 나이, 재산 이런 것들을 나의 연인의 처지와 비교한다.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비교하는 거야. 사회적 비교는. 사회적 시청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중간을 거쳤던 그런 변수고, 좀 이해가 되죠? 사회적 비교는 나와 저 출연자의 상태를 비교하는 거, 그거 항목들이에요. 사회적 시청은 내가 주변에 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연애 기대감과 결혼 기대감인데, 연애 기대감은 연애는 로맨틱한 것이다. 로맨틱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는 내면 감정에 대해 알고 싶다. 연인의 내면 감정. 연애를 하면 행복하다. 이게 연애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뒤에서는 어쨌건 이런 용어를 써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아니면 긍정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연애 기대감이 그러면 높아졌다고 해서 인생에 긍정적이냐? 이거랑은 달라. 이거랑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다시 해석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기대감이 높아지면 연애에 대한 환상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지금.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애 기대감이 높아져. 그러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결혼 기대감은, 결혼하면 나의 생활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환상이 높아지는 거랑 같은 거야.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나의 성생활은 즐거울 것이다. 이런 것도 물어봤어. 인간관계는 원만해질 것이다.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지. 지금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나는 솔로 시청, 그리고 사회적 비교, 사회적 시청, 그리고 연애 기대감, 결혼 기대감, 이렇게 총 5개 항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항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이 논문에서는 이 표만 이해하면 끝나. 연애 기대감에서 3번째 항목이 뭐였어? 연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늘어나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봤던 화살표 중에 없어진 것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시청하면, 간단하게 말해, 이거 안 복잡해. 이 정도 전혀 안 복잡한 모델이야. 나는 솔로를 시청하면 사회적 비교가 늘어나. 사회적 비교가 늘어나고 사회적 시청도 늘어나. 사회적 시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나는 솔로를 많이 보면 일단 가장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회적 시청이야. 왜? 나는 솔로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싶잖아.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는 솔로를 시청하면, 그치, 굉장히 심플해요. 별로 안 복잡해. 원래 논문이 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게 그렇지, 이렇게 논문을 다 읽고 나면 뭐야 당연한 소리하고 앉았어, 이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작은 차이가 논문으로 검증됐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베이스로 인용해가지고 또 그 다음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솔로를 보면
사회적 비교가 늘어나지. 아무래도 거기 이제 나는 솔로에 출연한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헤이, 내가 그래도 연애 쟤보다 낫구나. 자,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났네? 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솔로 시청 그 자체가 연애 기대감을 높인다는 거야. 결혼 기대감도 높여. 결혼 기대감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연애 기대감은 두 번째 게 이렇게 나죠. 가끔 로맨틱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쨌건 이거가 좀 튀어, 문항이.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 비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나보다, 쟤는 나보다 잘났네? 쟤는 나보다 못났네? 그런 것들이 연애 기대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시청, 다른 사람이랑 우리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나눠도 연애가 뭐 더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결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사회적 비교. 근데 단 하나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연애를 할 때 못떠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냐 못났냐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연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결혼에는 영향을 미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사회적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연애를 하는 거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더 기대감이 높아져 있으니까 연애에서 결혼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어렵다는 표현은 맥락이 살짝 안 맞는데 왜냐면 내가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모형들이 나왔고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게 뭐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어쩌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연애나 결혼 기대감이 상승해. 일단 나는 솔로를 보면 연애든 결혼이든 기대감은 높아지는 거야. 많이 시청하면 연애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돼. 이거는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보면 기대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좋은 단어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가 높아지는 것만큼 내가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환경,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고정돼 있다면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그 갭이 더 커지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청한 사람들은 연애가 로맨틱할 것이라고 믿고 결혼이 안정과 행복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잠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연구는 2022년에 한 거야. 그러면 이 이후로 나는 솔로 16기나 이런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 후로 내 생각엔 그 후로 이거 다시 연구하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결과가 기대감에 부의 영향을 그러니까 그 반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몰라. 마이너스 효과. 이거를 요즘 최근에 뭐 16기 아니면 뭐 최근에 23기까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 컨텐츠를 구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 낫솔 23기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에 대한 한편으로는 좀 배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작진이 배신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충격적이었어. 솔은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의 낫솔은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낫솔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의 연구 결과는 없지만 지금 어떤 그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쭉 그 맥락적으로 풀어가려고 실은 서두를 이걸로 뽑으려고 했었는데 서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이건 그냥 이것대로 빼자. 그렇게 된 거죠. 네. 6기 힐링 기수나 뭐 그런 거를 보시던 분들은 이런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후로 정말 많은 사회 실험에 가까운 그런 기수들이 반복되면서 과연 이게 유지되고 있을까?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논문으로서는 어쨌건 최선의 결과를 뽑아낸 거지만 그 뒤로 이어진 나는 솔로는 이 시점의 연구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볼수록 나도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이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낫솔에 붙여? 2년 사이에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격세지감.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학술적인 것에 있는 결과로 박제됐었는데 나는 솔로는 로맨틱한 관계를 꿈꾸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거든? 그게 박제돼 있었거든? 결혼은 나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낫솔의 시청은 어쨌건 이런 기대감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낫솔의 시청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지금도 낫솔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미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면 낫솔에서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그게 상향 비교가 되든 하향 비교가 되든 비교는 되고 있을 거고 그게 그 시청자들은 그걸 통해서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해서 재구축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낯솔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나는 불행할 거야 라는 것도 일종의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물론 용어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나는 그럴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시청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우리 변수 또 뭐 있었죠? 두 개 더 있었지. 하나는 사회적 비교예요. 사회적 비교는 이 TV 속 사람들하고 자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회적 비교가 결혼 기대감에 미치는 거는 이 나는 솔로 시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회적 비교를 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게 사회적 비교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좀 물론 이거는 내가 좀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비교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되고 SNS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런 비교는 결혼은 이런 느낌일 거야 라는 결혼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이게 이 용어의 이 의미를 해석해야 돼. 결혼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음 이러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는 결혼 혼인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결혼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다는 건 결혼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뒤에 아까 문항들 봤잖아. 결혼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아. 행복하려고 해야 행복해지는 거지. 혼자 살 때나 결혼할 때나 어차피 행복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결혼하면 짜잔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혼인한 상태 그 상태가 찾아오는 거지.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 그냥 행복은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수동적인 면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론하게 되긴 해. 물론 이거는 또 이런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를 해서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그냥 해석하는 입장에서 좀 추론을 섞는다면 그래서 시청자가 출연자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느낀 건데 그것이 어쨌든 결혼 기대감에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의 상황에 내가 몰입해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결혼 기대감은 영향이 있지만 연애 기대감은 없어. 왜냐면 이게 결혼과 연애가 점점 더 분리되는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점점 더 분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애하다가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왜냐면 연애 기대감이나 결혼 기대감이 비슷한 선상에 있었다면. 근데 결혼 기대감만 높아진다고 생각해봐. 연애 기대감은 그대로인데 결혼 기대감만 높아져. 그러면 연애를 하던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는 거지. 예전에도 물론 있었단 말이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이러면서 연애는 비현실이야? 물론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만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게 영향이 있대요.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는 나는 솔로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비교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연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나는 솔로를 떠나서도 사람들하고 많이 서로서로 비교하고 SNS 보고 막 이러는 사람이 예전에는 SNS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 있었어. 근데 SNS로 막 대단히 잘 살고 대단하고 막 인플루언서처럼 막 그런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연애는 연애대로 그냥 그대로 하다가 결혼은 못 한다는 거야. 결혼을 하면은 막 마음속으로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 걱정되고 그러면서 막 결혼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사회적 비교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수진님의 상황 중에 여러 가지를 파고 들어가 보긴 해야겠지만 굳이 이거랑 비교를 한다면 사회적 비교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으려는 시도?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그치 연애하니까 그냥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사회적 시청은 여럿이서 우리도 얘기하는 거지. TV 보면서 막 정보도 나누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맥 빠지는데 영향이 없어.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의견을 나눌 때 단순히 즐기거나 비판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여서 기대감을 높이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그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교가 얘네들 진짜 직업 좋네? 나도 이 정도 준비하면 결혼할 수 있겠나? 그런 것들. 사회적 시청은 야 친구들 이거 좋아하네?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 사회적 시청은 별 영향이 없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교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는 좀 특이한 점? 뭐 심리적 기제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사회적 비교는 비교하면서 얻는 동기부여, 앞에서 말했죠. 시청을 통해서 결혼 가능성이나 연애 가치. 그래서 나는 솔로 같은 시청을 많이 하면 연애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혼은 가능성을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늘어나거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안 보게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거고, 긍정적 기대감 형성하고, 그리고 개인의 영향에는 사회적 비교, 시청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교의 중요성, 그런 비교가 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그런 것들을 좀 벗겨낼 필요도 있겠죠,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그 논문을 쓸 때 항상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좋아. 그 정책 입안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거에 좀 이렇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결혼 장려 정책에 이런 거에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서 결혼 장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다. 뭔가 이 논문의 활용 점정이지. 자, 이 논문의 이제 의미를. 근데 이제 한계점은 표본의 제한성. 표본의 제한성이 있죠. 이게 특정 연령층을 다뤘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넓고, 그게 오히려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셨다면 이게 연령대별로 좀 구분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미혼, 기혼 이 사람들도 좀 나눠줬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비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비교가 아까 상향 비교, 하향 비교, 수평 비교 있었잖아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은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비교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신경 쓰게 되는 요소일 수 있다. 그걸 가장 구분하는 요소가 지금 사회적 비교란 말이지. 자존감, 상향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하향 비교하면 자존감이 올라. 동기부여, 상향 비교하면 동기가 부여돼. 그리고 위안과 공감대, 현실인식, 이런 걸 통해서 그 순간순간 어떤 감정을 얻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장 많이 비교하는 요소는 외모, 직업이나 경제력, 성격이나 태도, 연애 스킬,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외모는 뭐 우리는 저희 채널은 가능하면 이건 뭐 다루지 않죠. 근데 가장 많이 비교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직업 경제력은, 직업이나 경제력, 그리고 성격이나 태도, 연애 스킬.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성격이나 태도나 연애 스킬, 가치관, 이쪽을 우리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외모나 직업 경제력은 뭐 비교해봤자 끝이 없거든.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기대감의 현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화된 연애와 결혼의 이미지가 있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화된 어떤 걸 만들어.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는 로맨틱한 장면에 과도한 연출이 있지.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연애 프로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어. 연프를 보다 보면 물론 나는 솔로에 로맨틱한 장면이 있진 않은데 뭔가 이런 과도한 연출들은 있어. 화려한 데이트 코스, 감동적인 프로포즈 있었잖아. 이렇게 짜잔하면서 꽃다발도 하고 풍선도 하고 막 그런 건 있긴 있었지. 고갈비, 고등어. 그게 원래 대학가 근처 식당가 가면은 고등어 요리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뭐 제육볶음, 뭐 고등어 이런 게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약간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저게 당연한 데이트 코스인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도한 연출. 이게 나는 솔로 이번에도 22기 때 순자 영호 데이트할 때도 우리가 언제 나가서 이런 거 먹여보겠어 하면서 먹잖아요. 거기서 뭐 회랑 뭐 이런 거 먹으면서도 자주 못 먹는 음식들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너무 이상적이어서 이런 사회적 비교가 일어나고, 저런 이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회적 비교가 일어나고, 그거를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대처나 아니면 현실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연프 같은 데서의 문제는 갈등이 너무 빨리 해결돼. 갈등이 보통
연애 프로에서는 이 갈등을 길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갈등이 빵 터지고 굉장히 갈등을 막 크게 다룰 수는 있겠지만 갈등이 빨리 해결됩니다. 현실에서는 실은 갈등이 그렇게 빨리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커플들, 부부들의 갈등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듣는데 의외로 갈등이 막 석 달, 넉 달 지속되고 있는 커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까요? 아니면 뭐 이혼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이 이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거든요. 근데 이 연애 프로를 보다 보면 한 회차 한 회차를 따로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전에 이 사람의 어떤 갈등이 마음속에 남아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연애 프로만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전에 거를 생각 안 하니까. 촬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맥락을 이 영상을 회차별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여기서 영향을 미친 거를 가끔 끌어다가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냥 딱딱 잘라서 보여줘. 그래서 제가 저 작업을 가끔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광수가 이번 22기 광수가 그 당시에 이제 아프로디테 영숙님을 마음속에서 내보냈던 그 과정을 앞에서부터 쭉 맥락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편집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심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연애 프로만 보다 보면 그 순간적인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프로 같은 데서는 이런 단기적인 태도, 그치? 뭔가 그 진심보다는 단기적인 노련함, 매너, 약간 그런 그 진중함이 아니라 진중해 보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해결되고 갈등도 해결되고 왜냐면 최종 선택이 당장 내일 모레인데 근데 커플들하고 부부들의 그 3개월 지속되는 싸움은 조금 사례가 다르네 생각해보니까 커플들은 3개월 동안 맨날 싸운다. 이게 이제 커플들의 보통 지속되는 갈등의 형태고 가끔 부부들 중에는 3개월 동안 말을 안 한다. 이런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커플들은 3개월 동안 말을 안 한다.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 커플들은 3개월 동안 맨날 싸워요. 이런 케이스는 많지. 근데 부부들은 3개월 동안 맨날 싸워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거기에 더하기 3개월 동안 말을 안 해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오히려 이제 갈등이 다 빠르게 해결되는 것만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거야. 상대가 악마화되기가 더 쉽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거죠. 이 사회적 비교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장기적인 관계 이게 연애랑 결혼으로만 나눴지만 어쨌건 결혼은 장기적인 관계에 더 가까우니까 장기적인 관계에서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모와 조건이 굉장히 강조되죠. 출연자들이 뛰어난 외모, 좋은 직업 등 이상적인 조건이 부각된다.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아끼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부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평범한 분들이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지 19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부각되다 보니까 연애는 쉽게 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비교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혼에 오히려 이런 결혼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 앞에서 났던 연구 결과와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경제적 현실 이 프로그램 막 이런 거는 현실은 제한된 예산 경제적 압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호화로운 데이트 막 선물하잖아요. 시간의 흐름도 달라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돼. 현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지. 갈등도 대화로 빠르게 해결되지. 방금 봤던 얘기 같은 얘기예요. 지속적인 노력과 타협이 원래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눈 소리를 보면서도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 저건 프로구나. 그래서 내가 데이트를 할 때 아니면 결혼 생활을 앞으로 해나갈 때 실은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서 둘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한 번 봤는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안 만나버려. 그리고 뭔가 갈등이 한번 생겼다? 쎄하다? 갈등이 생기지도 않은데 쎄하다고 해서 안 만나잖아. 갈등도 안 생겼는데도.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거나 이 사람과 내가 다르고 서로가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읽을 생각 안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지. 갈등은 현실에서는 빠르게 해결되긴 힘들죠. 오히려 갈등에 있어서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혼숙녀 캠프긴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와 결혼 분리. 이 부분이 좀 이 연구 결과에서도 더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현상 같아요.
절반 이상의 미혼 남녀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로 생각을 한대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강하게 이 의견에 동의한대. 여성분들은 거의 60%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게 더 이 나는 솔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사회적 비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남자도 50%로 늘어난 거예요, 실은. 예전에는 물론 이게 과거 연구 결과랑 내가 비교는 못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이게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퍼센트라고 봐야지. 아니, 낯설이 악의 축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애에서의 결혼으로 전환도 이게 단순 연애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단순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혼 생각이 들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연애에서 결혼. 근데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러면 결혼으로 왜 안 이어질까? 거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특히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가 남성에게서 높이 나타났다는 거는 실은 이거는 어쨌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경제적 이유가 안 돼서잖아요. 그럼 여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경제적 이유라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상이 높기 때문으로 그걸로 이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기도 해. 경제적 이유라는 거는 어쨌건 그 삶의 수준을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그에 못 미치니까. 결국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앞에 사회적 비교,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값이 있고 그거에 못 미치니 결혼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는 판단,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정년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거는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 정년기가 아니다. 내가 어리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일 수 있겠지. 근데 그 말을 예를 들어 설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보겠어요 라는 문항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거를 체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건 뭐 문항 설계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연프가 연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점과 장점만 한번 봅시다. 장점은 뭐야?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입장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서 대리만족이 되죠? 그쵸? 저 논문의 결과 연프에 대한 대리만족, 연애에 대한 대리만족, 그쵸? 연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연애하시면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내 어떤 연애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치관의 성찰에 대한 기회가 또 주어지기도 하고 일종의 성장의 기회지. 그리고 현실적인 연애 모습을 그래도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또 건전한 토론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채널에게 좀 특화된 포인트 같긴 한데 심리적 분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런 장점은 우리가 더 키우는 거고 단점도 있어. 이게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연애에 대한 기대감의 괴리가 커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스테레오타입 강화라는 거, 뭐냐면 이 편견이 심해진다.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관계의 상품화. 이 사람은 얼마가 있고 저 사람은 얼마가 있고, 아, 이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뭐 S급, 이 사람은 A급, 뭐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계를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애를 쓰는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분석이 그래도 이 사람의 태도나 마음으로 분석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좀 저런 포인트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경계의 모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우리가 뭐 파헤쳐도 된다. 어디까지 파헤쳐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해지지.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23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 중에 뭐 일부 분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파헤쳐도 된다.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어떤 정의감까지도 막 끼어들면서 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지. 그리고 윤리적 판단력이 또 저하되고,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꼭 어떤 그런 극심한 문제가 아니어도 갈등 상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갈등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윤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를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연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이게 이제 단기적 관계를 지향하게 되지. 관계를 빨리빨리 맺고 5박 6일짜리로 계속해서 연애를 배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갈등도 빨리, 그 연애도 빨리 선택.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그런 뭔가 플러팅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기적 관계를 지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감정적 소모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논문을 좀 읽고 제 이 뒤쪽은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나름의 이제 생각들을 정리한 거고, 그 논문에서 아까 봤던 거는 아까 그 구조방정식 모형 있잖아요. 저도 논문을 구조방정식으로 썼었거든요. 저도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 구조방정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또 낫솔 연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몰입에 대한 얘기여서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주마나 석사님이 쓴 논문이고요. 연프 몰입 및 지속적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연프 몰입 그 자체야. 그 자체고, 이거는 뭐 그 앞에 논문처럼 우리가 좀 흥미롭게 다룰 만한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 자체가 연프의 몰입만 다뤄가지고, 이 주요 변수는 몰입, 내가 뭐 집중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 교환하고 이런 거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시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은 인생 PT도 일종의 이런 사회적 시청,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 지속적 시청 의도, 앞으로 이거를 계속 보실 거냐 라는 거고, 그리고 연애 관련 신념과 태도, 연애와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과 이상적 관념.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대학원에 처음 오면 신입생들은 항상 내가 이 논문을 써가지고 학계를 뒤집어야지, 막 아무도 안 쓴 새로운 지식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주제를 뽑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논문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연구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정도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 완전히 새로운 걸로 해서 처음부터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논리나 이런 거에서 증명되지 않는 걸 갖다 써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박사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논문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이게 쓰는 어떤 지식이 기존의 어떤 학계에 있던 지식의 어떤 한 부분을 좀 이렇게 퍼즐처럼 한 조각만 더하는 약간 이런 거죠. 아니, 이것 때문에 석사 2, 3년을 태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연애 관련 신념과 태도는 연애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상적인 연애는 운명처럼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연애가 얼마만큼 진정한 사랑은 뭐 실현을 극복함에 이어진다. 연애는 내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준다. 이건 그러니까 이 연애 관련 신념과 태도는 연애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개념인 거지. 이거는 반박 논문이 아니고 16기 이후의 낯설로 인한 사람들의 행태 변화. 이게 약간 후속 논문처럼 이제 쓰고 싶은 거지. 만약 쓴다 그러면. 물론 쓰진 않을 거예요. 연애 관계 효능감은 연애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잘해. 그러니까 뭐 이성을 잘 만난다 그 뜻이 아니라 연애를 잘 해낸다 이거지. 연애 관련 신념과 태도는 연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이거고, 연애 관련 효능감은 나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뭐 능력자야 이런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약간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눈에 반하는 태도도 여기다 넣어놨어. 그래서 첫눈에 반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적 있다. 뭐 이런 항목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구분돼 있고 첫눈에 반하는 태도까지도 구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만드는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뭐 통제 변수 넣고, 연구 결과는 몰입이 높을수록 지속적 시청 의도도 강하게 나타났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좀 삶에 있어서 가설적 사고가 더 느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저렇게 당연한 것조차도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척 보면 알지. 그 당연하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내려오는 거야.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검증하고 근거가 있기 전까지 확정 짓는 것을 조금 더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그래서 연애 관련 신념과 몰입. 이 신념과 몰입은 뭐야? 연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낫소를 열심히 본다는 거야. 근데 시청 경험과 몰입. 많이 볼수록 몰입도 증가하지. 그리고 근데 여기서 연애 관계 효용감. 그러니까 연애가 중요해요 하는 사람은 낫소를 재밌게 보고 몰입해서 보는데, 나는 연애를 잘해요, 잘 유지해요, 아니면 나는 연애 능력이 좋아요 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딱히 낫소를 더 잘 보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잘 못해요, 그래도 낫소를 몰입해. 나는 연애를 잘해요 하는 사람도 몰입해. 다만 연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몰입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또
우리가 검증해서 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첫눈에 반하는 태도도 뭐 딱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연애 능력치가 얼마나 높은지,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거는 모르겠고, 인생에서 연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스스로가 느끼는 연애의 중요도가 낯솔을 얼마나 몰입하게 만드느냐지. 그러면 이 낯솔 안에서는 다양한 연애에 대한 효능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어떤 연애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연애의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한 거는 사회적 시청행위, 그 다음으로 연애 관련 신념, 그리고 시청 경험. 그래서 사회적 시청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더 낯설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 관련 신념, 연애가 얼마나 중요해. 첫 번째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연애 자체를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현실감을 인지하고 공감과 대리 경험, 몰입과 지속적 시청 의도.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여기도 있지? 프로그램 제작자 및 정책 위반자에게 시사점을, 논문 쓸 때 이런 거, 일단 이 프로그램이 있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쓴 논문이야, 이렇게 마지막에 딱 이렇게 박아줘야 돼. 그렇게 이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그렇다. 마지막으로 그 듀오에서 24년에 혼인통계 보고서를 낸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방송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서로 공유가 돼 있는 상태면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져가 봤어요. 그 조사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듀오의 성운 회원이다 보니까 그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표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연애보다는 결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애와 결혼의 괴리가 큰 사람들, 그리고 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연애 프로가 주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그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준 모델은 남자는 36.9세, 연소득 7천, 4년제 대학 졸업, 신장은 176, 일반 사무직이 가장 흔하대. 여성은 34세, 한 3살 차이죠. 그리고 연소득이 한 4,500, 4대졸, 그리고 162, 이 정도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근데 여기서 평균이잖아요. 평균을 너무 생각하면 안 돼. 이 평균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값은 저것보다 좀 더 낮을 거야. 평균 교제 기간 생각보다 길어. 아니 듀오를 통해서 만났는데 교제 기간이 15개월이나 돼. 나는 1년 이내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늘어난 거야. 최근에 늘어나서 옛날에는 2005년에는 진짜 10개월 이내로 끝났어요. 10개월 이내로 연애하고 결혼이 됐는데 2023년에는 확 는 거야. 14개월로. 지금 2024년은 15개월까지도 거의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잰 거겠죠. 연애 길게 하지 생각보다. 결정사에서 만났는데 이 정도로 연애를 길게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 신중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평균이니까. 평균과 중앙값은 달라요. 평균은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수만큼 나눈 거라, 거기에 막 기간이 막 10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확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94.2%가 7개월 이상 연애, 50% 이상이 1년 이상 교제 후 결혼.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기간이 길어진 것 같기는 해. 이게 2005년만 해도 평균이 9.5개월이었으면 이 90%가 넘는 사람이 7개월 이상 연애했을 리는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애를 뭐 그렇게 짧게 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앞에서 논문하고 굳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자꾸 어떤 다른 가능성, 다른 비교,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사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장 교제는 그래도 12년 7개월. 아니 결정사에서 만나서 12년 연애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평균 나이 차는 2.9세.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죠.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나이 차는 한 3세처럼 보여서 3살 평균 차구나. 근데 3살을 평균이라고 보지만 여기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훨씬 많죠. 여성이 연상인 부부가 있긴 있어. 6%. 좀 늘어났어. 작년보다는 한 0.몇% 늘어나, 0.5% 늘어났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 이게 중앙값이지, 일종의. 가장 최빈값은 남자가 4살 연상.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4살 연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분들에게 가능하면 연상 만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저 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연상이면 그 6% 안에 들지 못하면 이제 결혼까지 가기가 힘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지. 그리고 가장 흔한 케이스는 남성이 4살 연상인 경우. 그래서 4살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리고 또 조건도 봐야지. 17%면 최빈값 치고는 낮은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더 낮겠지. 이게 나이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 나이 차이가 3살 정도고 여성이 연상이고 동갑이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한 4살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최빈값 치고는 낮은 거야. 근데 그만큼 많이 다양하다는 거지. 다양하다는 거지. 조건도 봐야지. 중위소득, 한 중간에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본다. 고소득자도 있는데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남자들 중에는 40%, 여자들 중에는 한 10% 정도 있었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듀오에 오는 사람들. 아무래도 듀오나 이런 결정사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내가 소득은 높은데 약간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통의 어떤 결혼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게 측정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저 정도 소득이면 굉장히 상위 분들이에요. 약간 거의 뭐 낯소리지 뭐. 진짜 높은 거야.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하고는 완전 달라요. 혹시라도 또 너무 상향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보통 동일 학력의 배우자랑 결혼한대요. 나는 이게 여기서도 분석은 안 됐지만 예전에는 그 동일 학력이 아닌 부부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동일 학력이 많아. 60% 대부분이야. 부부 모두 4년제 졸업한 게 절반이고, 학력이 더 높은 커플은 이제 남편이 높은 경우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가장 많은 직종, 일반 사무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공사. 그리고 그게 일단 남녀 둘 다 그렇고요. 남자는 그 3위로 의사, 뭐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여자는 뭐 3위로 교사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특징이 비슷한 직종 간의 결혼이 더 두드러진대. 그게 올해 분석에서 점점 보이는 경향성이래요.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거슬러 올리면 유사 직종 간의 결혼보다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직종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더 이상 신데렐라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인 거죠. 한번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좋은 데이터로 쓰일 것 같은데, 이 모집단의 편향은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거는 지금 듀오의 표본이에요. 듀오의 표본이기 때문에 절대 평균, 우리나라 결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아니에요. 이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흥미롭게 우리가 다른 어떤 현상을 볼 때도 그래서 저런 연구가 나왔었겠구나. 이런 현상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읽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하고 어쨌건 그래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이게 제가 이 뒤에서 하려는 얘기의 일부였어요. 실은 이게 서론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랜만에 준비한 특별 방송이었는데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라고요.